한국에서 마라탕이 인기 있는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한 국물에 다 때려 넣고 싶어서예요. 깨끗한 식재료가 없으니까 중국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이것 보세요. 심지어 한국 음식이라고 사기까지 치고 있어요. 밝은 갈색머리의 서양인이 한국인들이 마라탕을 먹는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인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미국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부모님의 사업에 따라 중국에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던 카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적이 너무 낮아서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죠. 중국에 있는 동안 저는 중국인들이 자국에 대해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자신과 같은 외국인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인플루언서인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대한 동경을 표현했고 중국인 친구들도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이 중국에 대한 우월성을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조회수가 잘 터졌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돈을 쉽게 벌었어요. 가끔씩 양심에 찔리는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매일 중국인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완전히 세뇌당한 거죠. 특히 한국인들을 비판하고 한국을 무지성으로 욕하면 조회수가 더 잘 나왔어요. 저는 어느샌가 제 전공도 버리고 한국인들을 욕하고 중국인들을 찬양하는 게 제 직업이 되었어요. 친중 인플루언서로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촬영을 하고 한국을 비판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의 비행기표를 끊었죠. 하지만 저는 맨날 욕했던 인천공항에서부터 당황했어요. 인천공항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다고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아주 튼튼한 건물이었어요. 심지어 너무 깨끗하고 밝아서 할 일들이 많았어요. 인천공항의 인프라에 정말 놀랐어요. 전체적인 경험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문 기간 동안 눈에 띄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은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을 둘러보던 중 잠시 시간을 내어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왠지 모르게 화장실에서 동영상을 찍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을 마음대로 했었으니까요. 촬영하는 동안 한 경비원이 다가와서 한국어로 저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말투에서 제가 큰일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당연하게 했었던 행동들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바로 고소를 당할 수 있었거든요. 곧바로 제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행히도 경비원은 경고와 함께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외국에서는 규칙과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촬영하고 싶긴 했어요. 화장실이 진짜 깨끗했었거든요. 저는 한국 화장실의 청결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공장소든 식당이든 제가 방문한 모든 화장실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변기도 깨끗했으며 화장지와 비누도 항상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화장실에 모션 센서 수도꼭지나 비누, 디스펜서와 같은 자동화된 기능이 있어 전반적인 청결감과 위생감을 더했습니다. 가끔 너무 낡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것들도 중국에서는 정말 깨끗한 화장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세심한 배려와 높은 청결 수준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맨날 거짓말을 하면서 방송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방송을 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중국과 비교해서 촬영할 것들이 없었거든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한 저는 낡고 취약한 전통 가옥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관리된 한옥과 첨단 제설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놀랐던 점은 한옥에는 콘크리트 기둥이나 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오직 조립을 통해서만 이런 튼튼한 집을 지어 몇백 년 가까이 유지하는 한국의 튼튼함에 놀랐습니다. 최근 중국에는 속도만 빠르게 지어서 아파트가 기울어져 있거나 도면도 없이 공사한 75층짜리 건물들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런 아파트들의 이면은 보지 않고 75층짜리 건물을 1년도 안 돼서 만들어내는 중국의 대단함에 대해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중국은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사실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거든요. 중국에 빚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흥하는 걸 보고 시진핑이 자기도 해보자고 한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 건물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빚을 내서 건물들을 지으니까 원자재 값을 빼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중국이 많이 삭제하는 영상들 중에 요즘 건물들 영상이 많아요. 제가 봤던 충격적인 영상 중에 콘크리트를 붓다가 자재값이 모자라서 우레탄 폼을 넣는 영상도 있었어요. 저는 안전을 지키면서도 현대성을 수용하면서도 유산을 보존하는 한국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 많이 느꼈어요. 롯데타워요. 중국의 높은 건물에 있을 때와는 달리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롯데타워에서 스카이 브릿지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모험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안전상으로 허술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촬영을 했어요. 바닥이 유리로 된 다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 사이로 한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상 수백 미터 상공의 투명한 바닥 위를 걷는 기분은 짜릿하면서도 약간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이 특별한 경험을 매 순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리 다리는 도시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고 마치 공중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중국의 유리 다리를 지날 때처럼 불안함이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안전장치를 하고 있어도 불안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미만한 크기의 작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광활한 세상을 떠올리게 하는 겸허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 시장이 중국 시장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객이 자유롭게 제품을 만져보고 맛볼 수 있도록 허용해도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중국 시장에서는 일단 청결함을 기대할 수가 없었고요. 주인들이 손으로 음식을 만지는 경우가 아주 많았거든요. 주인도 만지는데 손님이라고 안 만지겠어요? 손님이 만져도 다들 아무런 말이 없고 오히려 주인이 제재하면 팔 생각이 없다고 손님이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식코너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받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먹고 나서 생긴 쓰레기를 바닥에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아마 중국이었으면 바닥에 그냥 버렸을 거예요. 어차피 치우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안 보이면 다들 자기 손에 쓰레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도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저도 갑자기 착한 방송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중국을 찬양하는 방송들은 착한 방송은 아니었거든요. 매일같이 억지로 칭찬할 거리들을 만들면서 정말 힘들었던 날들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욕도 많이 먹었었고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거짓말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한 저는 한국의 마트 가격이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는데 이는 한국의 높은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점도 들었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부러운 점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이 정도의 생활비도 유지하지 못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할 때와 한국에서 생활할 때의 온라인 경험은 크게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저는 많은 유명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웹사이트가 가상 사설망 VPN 없이는 접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킹, 전 세계의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해 이러한 플랫폼에 자유롭게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소셜미디어와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때 압도적인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손쉽게 접속해 제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아무런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었죠. 갑자기 더 많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른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한 가지 플랫폼만 이용하는 거 말고요. 아무런 제약 없이 유튜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살았거나 방문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유튜브 액세스가 제한되거나 검열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탐색하고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유튜브에는 한국 정치나 한국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도 자유롭게 올라가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전 세계 크리에이터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좋아하는 채널을 팔로우하고 심지어 나만의 채널을 개설하여 제 열정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용한다면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마라탕 식당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마라탕은 매콤하고 얼얼한 맛으로 유명한 중국 요리로 저는 또 한국을 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가지고 중국 본토거라고 우기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전 아시아 나라들끼리는 다 이런 경쟁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마라탕을 자기네 나라 거라고 우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한국 학생들도 많았지만 모두가 마라탕이 중국 거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향신료와 재료가 끓어오르는 놀라운 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수다를 떨며 식사를 즐기는 등 분위기가 활기찼습니다. 저는 한번 먹어보기로 결심하고 마라탕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그릇이 테이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물과 재료의 선명하고 풍부한 색감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라탕의 맛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매콤하고 얼얼하고 고소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맛이 입안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깨끗한 재료들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어차피 기름이나 빨간 국물 속으로 재료들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재료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들이 깨끗했어요. 벌레랑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폭설이 내리는 동안 한국의 한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눈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최근 중국에는 이기주의라는 말이 잘 안 쓰이는데요. 왜냐하면 이기주의라고 하면 다들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싫어해요. 개인주의라는 말을 써달라고 할 정도예요. 이기주의는 너무 나빠 보인다고,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할 뿐이라는, 개인주의라는 말을 써달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이 유행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두 말이 다 쓰일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눈이 쉴 새 없이 내리는 가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웃과 주민들이 삽과 빗자루로 무장한 채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인도와 차도, 심지어 이웃의 길까지 눈을 치우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를 돕기 위해 힘을 합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일이 본인들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켜서 이 모습을 담았어요. 제 방송의 방향이 앞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자 하는 단합과 의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존재하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볼 수 있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K-팝 스타의 모습에 정말 놀랐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의 수준 높은 세련미와 스타일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TV로 본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에 정말 놀랐어요. 그들의 패션 감각과 스타일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 가수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운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상은 개성을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했고, 기존 패션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딱 봐도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옷 선택부터 액세서리,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신경 써서 시각적으로 놀랍고 기억에 남는 룩을 연출했습니다. 그들의 의상은 흠잡을 데 없이 잘 어울렸고 모든 디테일이 세심하게 고려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헤어부터 완벽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옷차림까지 그들은 정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화려함과 자신감을 발산했습니다. 중국에서 맨날 제가 했던 말들은 한국 가수들은 중국 가수들을 부러워해서 매일같이 따라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아마 보기만 해도 다들 알 거예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요. 중국 사람들이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이 막혀서 한국 가수들을 못 보니까 그런 말들을 믿는다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유튜브가 막혀 있는데도 한국 가수들 앨범을 몇백만 장씩 사는 걸 보면서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한번 그 가수들의 얼굴을 보시면 다들 알 거예요. 전 참고로 아이브의 장원영이 좋아요. 너무 예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과 카리스마였습니다. 그들은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촌스러움이라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말이에요. 마치 무대에 서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고 그들의 공연은 재능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무대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언어, 음식, 유구한 역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물론 한국을 잘 아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보기만 해도 알 거예요. 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는지요. 정말 눈이 있다면 다들 아실 거예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인의 삶을 맛본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적응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화에 몰입하고 언어를 유창하게 배우고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는 방송을 하고 싶었으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많은 방송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상들을 다 반박하면 새롭게 한국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대담한 것이었지만 깊은 열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기회와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출발을 준비하면서 설렘과 긴장감, 기대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따라 떠난다는 사실의 목적의식과 성취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사연도 꼭 봐주실 거죠? 한국은 이젠 망했네 망했어 선진국이라는 그 미국이랑 중국도 못한 걸 무슨 수로. 한국이 해? 도대체 왜 한국이 인기가 많은지 이유를 모르겠네. 미국에서 온 이 여성은 한국을 보자마자 욕을 해대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이 여성은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테드 스티븐스 앵커리지 국제공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메리라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경솔하게도 저는 이때까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꼽살이 껴있는 덤일 뿐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진보적이지 못하고 발전이 더딘 좁은 땅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죠. 폭설이 내리는 어느 날에 한국을 보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스티븐스 공항이 위치해 있는 앵커리지에서는 눈이 내리는 게 별 대수가 아니에요. 알래스카 다음으로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만큼 워낙 폭설이 와도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폭설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폭설이 올 거니 미리 대비하라는 기상청에 따라 저는 옷을 겹겹이 입고 큰 부츠도 신고 최대한 따뜻하게 하고 나갔죠.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무렵 눈은 이미 몇 센티는 더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비행기가 지연될 거라는 안내 방송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는 터미널 창문 너머로 제설차들이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을 치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비행기는 얼음과 눈이 겹겹이 쌓인 채 착륙했습니다. 아무리 폭설이 내릴 거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해도 늘 이런 식이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건 선진국에서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저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한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겠어 라고 우쭐대며 비웃었죠. 밖에 차가운 비효율적인 대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귀는 우연히 들리는 한 아시안들이 비행기가 지연될 거라는 방송을 듣고 탄식하는 대화를 듣고 있었죠. 저는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아시안이지 절대로 한국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런 상황, 아니 이보다 더 비효율적이며 난처한 상황에 그 누구보다 익숙해야 할 테니까요. 저는 제설차가 눈을 치우는 것도 한국처럼 인프라와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 생각했던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풍경일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이 혁신을 압도하는 나라, 새로운 것이 항상 낡은 것을 따라잡는 나라로 상상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고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실제로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미국의 위대함에 비하면 별 볼일 없는 나라에 왜 굳이 모험을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운명처럼 제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함께 제 인식이 너무 냉혹하고 1차원적인 것은 아닌지 작은 목소리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제 가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직접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는 내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고 얼마나 다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어떻게 달랐냐고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한국공항에 도착할 필요도 없이 비행기에서부터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늘 단정하고 깔끔했고 기내식과 기내 서비스는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거로는 미국을 압도할 수는 없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아직 1900년대에 머물러 있음을 저 자신에게 증명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장면은 제 한심했던 우월감을 깨뜨리기 시작했죠. 공항은 북적거렸고 바닥은 막 기름칠한 듯 매끄럽고 햇빛은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며 하얗고 깨끗한 인테리어를 더 비추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공항은 제가 익숙해져 있던 혼란스러운 풍경과는 거리가 먼 효율성과 체계성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되는 공항의 고급진 인테리어도 친절한 승무원도 아니었습니다. 막 입국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앵커리지에서 막 떠났을 때를 연상시키는 예상치 못한 눈보라가 몰아친다는 갑작스러운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앵커리지에서처럼 지연과 혼란을 예상하며 몇 시간 동안이나 더 기다려야 할 한국인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앵커리지와는 다르게 대응은 너무나도 신속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하듯 제설차가 나타나 놀라운 속도로 활주로를 정리했습니다. 1시간도 아닌 단 몇십 분 만에 공항의 모든 시스템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앵커리지 공항에서 익숙해져 있던 경험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순간 과연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공항에서 방송을 할 때도 직원들은 한국어만이 아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각종 언어로 능수능란하게 방송하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인파 중 절반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이토록 한국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교류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을 돌아다니며 미국과 제 상상과는 차원이 다른 진보적인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일하는 모습은 차분한 효율성의 표본이었죠.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 직원들은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한국은 후진국 아니었어? 왜 이렇게 영어까지 잘하는 거지? 표지판은 명확했고 대기열은 빠르게 움직였으며 많은 인파 속에서도 차분한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모습이 아닌 한국에서 보았던 것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또 기술적인 발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안내 키오스크, 대화형 지도, 심지어 AI 지원 안내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객들이 이러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쉽고 효율적으로 길을 찾는 모습을 경외감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술 통합은 고국의 최신 공항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있었고 한식뿐만이 아니라 서양 음식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미국이라면 저녁 8시면 이미 닫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한국은 공항 내에서부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있었고 그곳에는 어댑터 변환기, 우산 등 없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공항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들어서자 활기와 현대성이 넘치는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쉬웠으며 어디를 둘러보아도 번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인프라는 인상적이었으며 사람들은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대한민국과는 달랐습니다. 풍부한 유산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보를 분명하게 수용한 존경받을 만한 나라였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고궁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은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룬 사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원이 다른 한국을 조금 더 탐색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경험 중 하나는 강남의 하이테크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젊은 혁신가들을 만났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가장 빠른 대중교통 경로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인파 규모를 예측해 실시간으로 대체 경로를 제시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기술이 일상을 향상시키는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분주한 아침 출근길의 한복판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출퇴근 인파 속에서도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표시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정중하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거의 안무에 가깝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일상이 효율성의 춤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시간, 질서, 존중을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험은 지역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사려 깊은 도시 계획의 증거인 한강을 따라 라이딩을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명확한 표지판, 공공 편의시설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라이딩은 짜릿했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 디자인이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동대문의 전통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효율성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노점들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상인들은 한 번에 여러 명의 고객을 능숙하게 응대했습니다. 수홍의 기념품부터 최신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상품과 돈의 교환은 거의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특유의 섬세함이 묻어나는 상거래였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서울에서 만난 지은이라는 친구의 집에 가보았을 때였습니다. 미국이랑은 다르게 한국은 열쇠를 쓰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혹은 지문인식, 심지어는 목소리랑 홍채인식만으로도 보안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쓰지 않는다는 점은 정말 머리를 띵하고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보니 미국이 190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또 안에서도 현관문 외부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니 바닥은 온돌로 인해 따끈따끈했고 부엌은 깔끔한 인덕션을 이용했으며 냉장고는 폰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TV는 한국의 세계적인 브랜드인 삼성으로 폰에서 TV로 미러링하는 것조차 쉬웠습니다. 애플과 비교해보니 이것은 너무나도 확연했습니다. 애플은 미러링이 애플 폰밖에 되지 않고 삼성이나 다른 타 기업의 폰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애플이었던 제 폰도 손쉽게 미러링할 수 있었단 점입니다. 이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 한국의 효율적인 사회에 대한 감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이테크 혁신의 허브에서 일상의 리듬감 있는 흐름,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전통시장의 활기찬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효율성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념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탐구하던 중 서울에 있는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자신의 우상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그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인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외국인들도 K-팝에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적이는 인파를 헤쳐나가다 보니 제 자신이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서둘다가 수많은 팬들 사이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죠. 당황한 순간이었고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행히 현지 팬들이 매장 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덕분에 지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괴로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페이커와 같은 유명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임 토너먼트를 방문했습니다. 분위기는 뜨거웠고 관중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게임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처음에는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게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열성적인 팬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설명에 매료되었고 혼란스러움은 한국 문화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영화 경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생충을 보았는데 사실 이는 앵커리지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북미 역대 흥행 1위를 차지했었고 백인이 다수인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조차 한국의 기생충 영화를 최고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미국 영화 매체가 선정한 최고 영화 탑100 안에도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기생충은 스릴 넘치고도 멋진 영화였습니다. 빈부격차를 적나라하고 과감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의 방식은 남달랐어요. 영동에서 한국의 뷰티와 패션 현장을 탐험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혁신적인 스킨케어 제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예전에 뭔 모르고 중국산 스킨케어를 구매했을 때 성분을 확인하지 않았어서 온 얼굴이 화하게 일어나고 간지럽고 붉은 자국이 한동안 남아있어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럴까봐 두려웠지만 막상 매장에 들어가니 직원분들은 능숙한 영어로 저희 피부 타입부터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등등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강남의 테크 디스트릭트를 방문한 것은 마치 미래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전시된 최첨단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데모 중 실수로 시제품을 잘못 다루어 작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당황한 저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비했지만 개발자들은 이 사고를 이해해주고 디자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혁신에 대한 한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탐험은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 한옥마을로 이어졌습니다. 고풍스러운 거리를 거닐며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때문에 공공전시관으로 착각하고 개인 주택에 무단 침입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곳에 사시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친절하게 집과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10일 가이드처럼 그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한국의 전통차도 내려주셨고 소나무라고 하는 전통식물도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소나무의 향은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부산영화제의 활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의 영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눈부신 행사였지만 동시에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입장권을 잃어버려 잠시 당황한 적이 있었죠. 새로운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상황을 헤쳐나갔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서 공동체와 지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희 여정은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혁신에 있어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첨단 기술에 감탄했지만 복잡한 정보에 압도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한 한국 학생이 제게 가이드를 자청하며 혁신을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만남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 수준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의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비무장지대 방문이었습니다. 휴전선에 서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현재 진행 중인 도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갔다가 보안 요원에게 잠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지만 한국의 역사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둘러싼 복잡성과 민감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은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니 오히려 직접 보게 되니까 저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경외심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 세계적인 문화, 효율적인 사회와 능력 등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기술 발전에 대한 경외심과 다양한 개인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겸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올 겨울 다시 한국으로 놀러 갈 거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느꼈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또 얼마나 더 발전이 되어 있을까요? 기대되네요.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도시 이름 하나만 말해보세요.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요? 저는 미국인이니까요. 이게 미국에서 유행한다고 알려줬더니 한국 사람들이 전부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요. 어떻게 이 정도 상식도 없냐고 하면서 놀라는데요. 저는 오히려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로 상식 수준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외 영업팀 직원 서머라고 합니다. 아, 여름할 때 그 서머 맞아요. 저는 많은 직원들이 미국의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해외 근무를 주저하고 있다며 해외 근무 지원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가 파견 근무를 보내게 되면 자녀의 교육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싱글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일단 다녀오게 된다면 제 승진 점수에도 플러스가 될 거고 전 언제나 해외 근무의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추첨을 통해 한국 근무지가 결정되었을 때의 설렘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발 1순위인 한국에 가길 바랬지만 2순위나 3순위 혹은 제가 쓰지도 않은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될 수도 있었어요. 가게 되면 최소 2년을 살게 되는 일정이라 정말 긴장했는데요. 그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 알림이 제 화면에 떴습니다.
당신의 다음 모험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뛰었습니다. 항상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드라마와 케이팝 문화를 통해 멀리서만 동경하던 한국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과 먼 거리에 대한 걱정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갈 거야, 서머? 제 절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거기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진로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수년간 키워온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제가 정말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수많은 첫 경험의 시작이 될 서울공항에 도착한 날을 기억합니다. 그 많은 첫 경험 중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바로 공항 수화물 카트가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그 캐리어를 올려두고 움직이는 카트 있잖아요. 그게 무료였어요. 미국에서는 6불이라는 금액을 내야 했거든요. 심지어 수화물 카트를 이용하려면 약간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곳에서 온 저로서는 사소해 보이는 이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분주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로운 풍경과 소리에 압도되어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카트가 필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동전을 찾기 위해 지갑을 꺼내 들었는데 카트를 향해 손짓하는 공항 직원의 친절한 미소를 마주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말했어요. 그 순간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을 넘어 사소한 것 하나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는 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카트를 끌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이 작은 친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가 앞으로 접하게 될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하게 될 공동체와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여행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공항의 무료 수화물 카트는 서로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한국인의 정신을 처음 접한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카트에 거스름돈을 넣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편의와 배려를 중시하는 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제가 한국에서 보낸 초창기 시절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제가 받은 따뜻한 환영과 한 문화가 그 가치를 표현하는 미묘하면서도 심오한 방법을 상기시켜 줍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새로운 나라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한국 문화의 미묘한 측면, 특히 미국에 있을 때와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조는 미디어와 개인 안전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뉴스 앵커들이 사소한 길거리 범죄 사건도 심각하게 보도하는 모습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 정도가 뉴스에 나오지 강도나 단순 폭행이나 강도 같은 것들은 뉴스에 나올 일이 없죠. 워낙 인구수가 많고 작은 범죄들이 많아서요. 총기 사고 정도는 돼야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점은 미국은 범죄자의 얼굴을 대놓고 공개해줘요. 어쨌든 한국은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공안전에 대한 보다 폭넓은 문화적 태도를 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낯설지 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카페와 편의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느꼈던 밤길 혼자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에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의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지 살피고 휴대폰이나 지갑과 같은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의 안녕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은 신선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것만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 상호 배려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문화적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신선한 변화였고 타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에서 온 저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성과 경제성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비용과 시간 때문에 주저했을 사소한 건강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동료들이 동네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진료비도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망설이다가 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거의 즉시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인내심과 공감을 가지고 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전 감기로 병원에 갈 때마다 감동받았어요. 사소한 걸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료소는 최신식 장비를 갖춘 현대식 병원으로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가 제 상태와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방약은 저렴했고 저는 보살핌을 받고 안심하고 병원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5배는 더 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였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제 경험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느껴지는
미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환자를 존엄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돈을 훨씬 더 내는 미국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심지어 영어는 모국인 미국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도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경험은 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의료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연민과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고, 이는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법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자가용이 거의 필수였던 지방에서 온 저는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제가 이 새로운 세상을 처음 접한 곳이었습니다.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덕분에 서울 시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죠. 다국어 디지털 디스플레이, 정시 운행과 빈번한 열차 운행, 역과 열차 내부의 청결함은 제가 익숙해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의 기술 발전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잘 연결된 서울버스의 편리함도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유적지를 둘러보든 현대적인 쇼핑 지구를 둘러보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저를 해방시켰죠. 새로 찾은 이동성 덕분에 전에는 몰랐을 서울의 곳곳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고즈넉한 공원, 활기찬 동네 등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곳을 방문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서울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한국의 뉴스 보도 방식입니다. 저는 길거리 폭행과 같은 사건을 신박한 앵커와 리포터의 목소리로 보도하는 한국 뉴스와 총격 사건이나 대량 사상자, 발생과 같은 사건에 무관심한 미국 뉴스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발견하고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한국 사회가 더 안전하며 소속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에 비해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치료를 받아야 할 때 한국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친절함, 경제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복잡하고 비싼 의료 시스템과 대조합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도 저가 높이 평가하는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의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는 한국에 대한 저의 긍정적인 인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실 가장 좋았던 점은 한국인의 시사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놀라울 정도로 낮은 문맹률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동료, 친구, 심지어 평범한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이 당연히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몰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은 역사를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글로벌 뉴스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정치 상황,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 동향, 중요한 환경 문제 등 한국인 동료들은 최소한 관심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깊이는 시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나 버스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도 역사, 과학, 문학에 대한 토론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해력 수준은 단순히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읽고 교육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모든 나라가 이런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미국인이니까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상식을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미국인들은 대다수가 답을 못해요. 그리고 왜 몰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미국인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인이 좀 바보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책이나 교육 자료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인식의 문화는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와 세계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솔로인 저를 한국으로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한국 남자를 만나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맞아요. 한국말로 일명 썸을 타고 있거든요. 이 남자도 너무 똑똑해서 매력이 느껴져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지식의 가치와 정보 습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관점과 대화를 형성하고 활기차고 정보에 입각한 참여형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해봐도 느껴져요. 자기가 회사 소속일 뿐, 회사가 꼭 자기는 아닌데도 어떻게든 회사의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괜히 한국이 발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금방 깨닫게 된 점 중 하나는 팀 문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팁을 주는 것이 관리일 뿐만 아니라 당연시되는 곳에서 온 저에게 있는 신선한 변화였고 흥미로움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정통 한식의 풍미를 만끽했던 기억이 납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익숙하게 해왔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팁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팁을 남기려고 하자 종업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요금이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미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의 자부심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던 팁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계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팁이라는 인센티브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택시, 미용실 등 더 많은 곳을 자주 방문하면서 팁을 주지 않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예의를 갖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금융거래를 더 간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존중과 품위를 더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았으며 이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에 반영되었습니다. 팁 문화가 없으니 사회적 교류도 더 수월해졌습니다. 더 이상 팁을 얼마를 줘야 할지, 팁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에티켓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상적인 거래에서 복잡함을 없애고 경험과 상호작용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삭막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결국 팁 문화라는 건 다 돈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인 거잖아요.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은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물가가 심한 게 아니라 모두가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적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저도 미국에서 계속 살 때는 이런 것들이 삭막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국에서 보니까 얼마나 삭막한 문화인지 알겠더라고요. 자본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게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도 자본주의 국가지만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보험을 보세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요. 근데 제가 미국인인 건 맞나 봐요. 세금은 한국인이 내는데 저 같은 외국인도 결국 시설 같은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라 이렇게 해도 파산을 안 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저는 한국에 정착해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들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파견 근무가 더 길어지길 바랄 뿐이에요. 아예 지사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도 찾아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